자, 이제 마지막 행정학 모의고사 6번째 시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행정 조직에 대한 문제고요. 옳은 걸 골라라. 그래서 위원회 조직은 결정 권한의 최종 책임이 기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조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위원회 조직은 합의제죠. 지금 1번에 대한 질문은 지금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소위 독임제, 독임제 조직이에요. 각 부처의 장관 같은 경우로 예를 들 수 있죠. 그럼 위원회 조직은요? 자, 합의제입니다. 합의제. 그래서 합의제, 즉 다수의 위원이 공동의 책임과 합의 집단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집행까지 책임을 진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 즉 그 합의제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고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정책 결정권과 집행권까지 함께 보유하는 것이 특징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위원회. 정책 결정권과 함께 집행권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답 2번이죠? 자, 해설 보시고요. 3번 책임 운영 기관은요, 중앙 통제 중심의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 실제 일을 맡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가? 자, 책임 운영 기관은요, 행정 서비스의 제공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 성과의 책임 하에, 성과 책임 하에 재량권 부여 받는 조직입니다. 그죠? 재량권 없다 틀린 거예요. 부여하지 않는다 틀린 거죠. 자, 책임 운영 기관 대표적으로 국립국가관이 있죠.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자, 4번 책임 운영 기관은 수익성보다는 정부 기능이 갖고 있는 공익성만을 강조하며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 관리의 주요 가치로 삼는다. 그렇지 않죠. 책임 운영 기관은 자, 공익성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 조화롭게 지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지향한다. 그리고 효율성, 고객 만족 중시합니다. 그래서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 관리 이런 게 아니라요. 효율성도 고객 만족을 중시하고 있다. 효율성과 고객 만족 모두 중시하고 있다. 자, 5번 에도크라시는 현대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가. 에도크라시, 이거는 자, 뭡니까? 유연하고요, 창의적이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팀 구성 그리고 프로젝트 중심 운영이 특징이죠. 따라서 에도크라시는 자, 고정된 구조 없이 임시적 팀제, 팀 구성과 프로젝트 중심입니다. 프로젝트 중심의 운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였고요. 관련된 변형 문제입니다. A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어요. 아마 책임운영 기관, 에도크라시에 대한 내용이죠. 에 대한 쟁점이 나올 것이고, A 부처는 기존의 수직적 계층 구조와 규칙 중심의 관료제를 탈피하고 행정 서비스 제공 기관인 비국립센터를 책임운영 기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 경쟁적인 민원 해결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임시 조직을 구성하여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정책 분야는 위원회 형태로 독립 운영되도록 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까지 전담하도록 하였다입니다. 이랬을 때 비국립센터는요, 당연히 행정 서비스의 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죠. 네, 따라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책임 운영 기관에 해당한다. 1번 질문 맞고요. 2번 질문. 전문가와 실무자가 임시적으로 구성된 조직. 이건 뭐죠? 에도크라시.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유연한 조직이죠. 그래서 유연한 대응을 위한 에도크라시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 조직은 정책 결정 기능은 수행하나 집행은 할 수 없는가? 자, 행정위원회, 뭐라 그랬죠?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고 정책 결정과 집행을 모두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책임운영기관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A 부처의 조직 개편은 공공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요. 기능 중심의 조직 운영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즉 유연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맞고요. 책임운영기관은 일정한 공공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과 책임,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한 소위 하이브리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도 기출이죠. 현재 우리나라 지방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옳은 거. 지방교부세. 자, 과세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느냐. 이건 뭐에 대한 내용이죠? 지방세에 대한 내용이죠. 용도 제한이 없는 보통세와 용도가 지정된 목적세로 나누는 것은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는요? 자, 지방교부세 개념 이거 한 줄로 기억한다. 자, 의존재원이다? 아니다. 자, 지방교부세는 일반 재원에 해당하고요. 세입 항목이 아니죠. 세입 항목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배분되는 의존 재원에 해당한다입니다. 이게 바로 지방교부세다. 따라서 성질 자체가 의존 재원이기 때문에 자, 2번 좀 보세요. 세외 수입. 세외 수입 자체는요. 지방교부세가 다르죠. 이것이 자, 자주 재원이죠. 자, 세외 수입은 자주 재원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수입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와 달리 세외 수입 자체는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료, 수수료, 재산 수입, 벌과금 같은 경우에 과금. 국가 보조금은 재원의 성격상 자체 재원인가? 국가 보조금도 역시 의존 재원에 해당합니다. 국고보조금. 즉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자율성은 당연히 낮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붙겠죠. 자, 대표적으로 국고부조금이다. 자, 의존재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특정 재원과 달리 일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비로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4번이 맞죠?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재원 자체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요. 집행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집행 가능한 재원에 해당한다. 자, 일반 재원에 해당하는 예는 대표적으로 지방세가 있다 그랬죠? 지방세. 그 다음에 세외 수입 중에 일부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부세예요. 자, 일반 재원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특정 재원이죠.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특정 사업에만 지출해야 되는 거. 특정 재원이다. 특정 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목적세가 있죠. 목적세.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도 특정 재원입니다. 특정 사업에만 지출하는 거예요. 정답 뭡니까? 옳은 것은 4번 되겠고요. 이에 관한 기출 변형 문제입니다. 그죠? 자, 기출 문제는 항상 출제 가능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죠? DC는 올해 재정 분석 보고서 일부입니다. 옳지 않은 거. DC는 올해 예산 편성 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세입 외에도 주차장 사용료, 공공시설 임대료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과 농촌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며 일정 비율의 대응 지방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자, 시는 재량권을 확대하고자 용도의 제한이 없는 재원을 중심으로 예산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겁니다. 주민세 1번 주민세, 자동차세 이거 뭡니까? 주민세, 자동차세는 대표적으로 지방세죠. 지방세 수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자주재원에 해당한다. 자주재원에 해당한다. 그래서 맞죠? 2번 주차장 사용료, 공공시설 임대료는 DC의 세외 수입으로 자주재원에 속한다. 역시 옳은 설명입니다. 주차장 사용료, 공공시설 임대료. 그죠? 이건 이제 대표적인 세외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금 아닙니다. 세외 수입이고요.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 확보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자주재원 맞습니다. 3번 국비로 추진되는 일자리 그리고 농촌 사업은 의존 재원에 해당하며 이건 이제 성격 자체가 특정 재원의 성격을 갖는다. 국비 지원으로 시행되는 사업들 여러 가지 있죠. 대표적으로 청년 일자리, 농촌 개발 등입니다. 이거 어떤 형태로 제공됩니까? 국고 보조금으로. 네, 국고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의존해서 확보하는 의존 재원이다라고 그랬어요. 의존 재원. 자, 그래서 의존 재원이고 또 용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해져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 사업에만 적용되는 특정 재원이다. 특정 재원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3번 지문도 옳은 지문 되겠고요. 4번 보고서에서 언급된 용도의 제한이 없는 재원은 특정 재원에 해당하는가? 용도의 제한이 없는 재원은 자, 특정 재원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일반 재원에 해당한다 라고 보면 일반 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일반 재원은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편성도 할 수 있고 지출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특정 재원과 반대된다. 따라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5번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재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인다. 따라서 자 뭐예요? 국고보조금이나 목적세와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그런 특정 재원보다 당연히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 재원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소위 지금 대선 국면이죠. 지방 분권의 핵심 과제가 된다 이겁니다. 자, 지방 분권의 핵심 과제 뭐라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로 지방 분권 시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5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문제 어렵습니다. 그죠? 2021년도에 미국 행정학이에요.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 기본서 앞부분에 나와 있죠. 자, 1883년에 제정된 펜들턴법에 의해서 엽관제 인사제도가 도입되었는가? 자, 1번이 틀렸죠? 일단 펜들턴법이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역관제 인사제도가 도입된 게 아니라 이 펜들턴 법은 그 법의 의 자체가 소위 역관제를 극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주의, 역관제를 극복해서 실적주의를 도입한 법이 바로 펜들턴 법입니다. 즉 어떤 연고, 지금 정치적인 보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고라든가 정치적 보훈이 아니라 공정한 어떤 시험이라든가 뭐 성과에 따른 공무원 임용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뭐가? 펜들턴법이. 다시요. 펜들턴법은 이러한 연고나 정치적 보훈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 성과에 따른 공무원 임명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핵심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1번 질문 보시면 역관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관제를 폐지하고 실적주의를 도입한 법이 바로 펜들턴법이다. 중요하겠죠? 펜들턴법. 자, 2번 1887년 윌슨은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의 본질을 관리로 파악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드로 윌슨 얘기죠. 자, 행정학의 파더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우드로 윌슨입니다. 행정학의 아버지. 그래서 1887년 요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요. 자,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관리의 문제로 간주하였다. 즉, 그러면 행정의 본질이 뭐예요? 행정의 본질은 바로 효율적인 관리에 있다 이겁니다. 정치는요? 정치는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고 이 정책이 결정되면 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다. 그죠? 정치와 행정은 바로 이 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 게 바로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래서 2번 좀 맞고요. 3번 질문 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서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는 정통 행정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맞습니다. 역시 이 시기도요. 소위 행정 관리론의 시대로서 어떤 과학적 관리, 테일러죠. 과학적 관리론, 행정 원리론에 기반하여 능률성, 그 다음에 이제 합리성이 행정의 핵심 가치로 여겨진 시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다 라고 이해되던 시기입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 그래서 3번지 맞고요. 30년대 이후로 넘어옵니다. 30년대 이후에 등장한 정치 행정 이론론은 행정의 정책 형성 기능을 중시하였다. 역시 맞죠. 1930년대 이후에는 어떤 시대죠? 소위 경제 대공황이요. 경제 대공황 이후에 행정은 단순한 집행 기능을 넘어서, 그죠? 행정은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자, 정치와 행정의 이론론이다. 그죠? 그래서 행정도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 관여해야 된다고 주장이 됐죠. 30년대 이후. 자,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애플비예요. 애플비, 그 다음에 디목 등이 있다. 이후에 40년대 이후에 행태주의는요,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사실 판단적인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그죠? 행태주의는 맞는 지문이에요. 경험적, 실증적인 분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 판단적인 것, 이게 무슨 말이죠? 네, 가치
판단이 개입된 연구를 배제합니다.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 즉, 자, 사실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검증이 가능한 그러한 사실, 팩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과학적 방법론, 뭐 계량 분석, 뭐 실험 등 이러한 과학적 방법론을 행정학에 도입되었다. 그래서 대표학자가 허버트 사이먼이 있죠. 허버트 사이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어느 정도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 과정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기출 변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19세기 말 미국에서 정실주의적 인사관행을 극복하고 실적주의에 기반한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20세기 초에는 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강조하는 고전적인 행정이론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대공황 이후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치행정 이론론이 다시 등장이 되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행정학의 과학화를 주장하면서 사실 중심의 행정 분석을 강조하는 이론이 나타났다. 이게 시대별의 변화를 간략히 서술한 게 맞죠. 이게 흐름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1번 실적주의적 인사제도의 도입은 펜들턴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그죠? 맞습니다. 엽관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공정한 시험 기반의 실적주의 펜들턴법 맞죠? 2번 고전적 행정 이론은 조직의 능률성, 공식적 구조의 원리 탐색을 핵심으로 한다. 이것도 역시 맞는 설명이에요. 고전적 행정학, 효율, 능률, 공식 구조의 중심의 행정 원리론, 과학적 관리론이 주류였다. 자, 3번 정치행정 이론론은요. 정책 결정은 정치가, 집행은 행정이 담당해야 된다. 이건 뭐 분리하고 있는 건 뭐죠? 정치행정 이원론의 주장이죠. 반면에 정치행정 이론론은요. 오히려 행정이 정책 형성 그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주장이죠. 따라서 행정과 정치의 경계 자체를 허무는 방향이 바로 정치행정 이론론이다. 그럼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4번 행태주의는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하여 가치 판단 배제하는 거 맞죠? 경험적 분석을 강조하였다. 자, 1940년대 이후에요.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사실 중심의 분석, 그죠? 그다음에 계량화, 가치 배제 등이 강조되었다. 맞는 지문입니다. 5번 고정적 행정학은 과학적 관리론, 행정원리론, 인간관계론 등을 포함하는 식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 행정원리론 페이올, 귤릭이 중심이 되었다. 이후에 인간관계론 메이오 등을 포함하는 식이었다.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대표 관료제, 이것도 기출입니다. 이거 2010몇 년도의 기출 문제인데, 자, 옳은 거 올라라 했어요. 대표 관료제는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강조한다. 자, 먼저 대표 관료제란, 그죠? 개념부터 알아야 되죠? 인종, 성별, 지역, 계층이에요. 계층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이러한 대표성이 어디에 반영되어야 된다? 관료제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이론이 바로 대표 관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직 내부의 다양성 확보에 목적이 있는 거죠. 다양성 확보를 통해서 자, 입법이나 어떤 사법의 한계를 보완해 가자. 외부 통제의 한계 보완하고 또 내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 기능은 강화해서 행정의 민주성,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접근이 바로 대표 관료제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지문 보시면 대표 관료제는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강화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대표 관료제는 뭐를 강조하죠? 자, 생산성, 전문성이 아니라 형평성과, 그죠? 다양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 효율성 중심의 실적주의죠. 실적주의와는 충돌 가능성이 바로 지적되는 게 단점이죠. 대표 관료제는 이러한 효율성, 전문성 중심의 실적주의와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번 측은 틀렸고요. 2번 대표 관료제의 발전은 행정의 형평성과 능률성을 제고한다. 자, 형평성에는 기여하는 게 맞죠. 다만 능률성 측면은요. 네, 반면이 당연히 능률성 혹은 효율성 측면에서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겠죠. 즉 모든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 행정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능률성 제고한다? 틀렸고요. 3번 대표 관료제는 공직사회 내부 구성원 상호 간 견제를 통해서 내적 통제를 강화한다. 그래서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내적 통제를 강화한다. 4번 대표 관료제의 관료들은 정책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배경의 이익보다 공익을 추구한다. 반대로 설명했죠? 네. 그래서 대표 관료제 이론은 관료가 자신의 배경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 결정에 참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공정책의 형평성과 대표성이 확보된다는 그런 가정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경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게 핵심이죠. 네, 배경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지 지금 문제처럼 공익을 추구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익을 우선한다? 다를 수 있어요. 자신의 출신, 배경,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5번 집단보다는 개인의 역점을 두는 대표 관료제는 자유주의와 부합한다? 그렇지 않죠. 자, 개인보다는 어디에? 집단이죠. 개인보다는 집단, 인종, 성별, 지역과 같은 집단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개인 중심 원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오히려 자유주의는 뭐에 부합하죠? 실적주의, 개인의 능력, 성과 중심에 더 부합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3번 지문. 자, 이 관련된 기출 지문 변형 문제죠. 또 역시 기출 변형 문제입니다. 자, 대표 관료제. 자, A 부처가 추진하고는 인사정책이다. 해석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A 부처는요. 행정의 대표성,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 부서 내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확대, 장애인 지역 인재, 이주 배경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내부 집단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외부 통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게 뭐죠? 대표 관료제죠. 대표 관료제. 자, 옳지 않은 거 올라라. A 부처의 정책은 대표 관료제의 적극적 대표를 실현하는 예시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적극적 대표란 뭐 하는 거예요? 관료가 자신이 속한 그런 사회 집단의 가치와 이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 장애인 등 소수 집단의 채용 확대는 대표 관료제의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2번 대표 관료제는 공직 내 다양한 사회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높이려는 접근이 맞죠. 행정 내부의 구성원들이 사회 구성의 축소판이다. 축소판이 되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이론이다. 맞습니다. 대표 관료제는 정책 결정자들이 자신의 배경 집단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할 수 있으므로 행정의 중립성이 강화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립성이 강화된다기보다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배경 집단, 여성, 인권, 그죠? 여성 인권에 대해서만 그죠? 이익을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떤 전통적인 행정
중립성의 개념과는 긴장관계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강화된다? 아닙니다. 4번 A 부처의 대표 관료 제적 접근은 입법, 사법, 외부 통제를 보완하는 내부 통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즉 공직 내부의 다양성이 서로 집단 간의 견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즉 내부 통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고 이러한 외부 통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외부 통제의 한계, 사법, 국회, 그죠? 법원, 국회의 한계도 보완할 수 있다. 자, 맞고요. 4번 지금 맞고요. 5번 대표 관료제는 형평성과 참여를 중시하죠. 경우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과는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형평성과 대표성을 중시하지만 자, 왜 행정의 능률성과 충돌할 수 있을까요? 즉 너무 과도한 집단 안배, 당연히 이로 인한 역차별 등의 문제죠. 역차별 등의 문제로 능률성과는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출 변형 문제도 살펴봤다. 그죠?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자, 정책평가 인과관계 증명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 이건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였는데 저 개념에 대해서 자, 정책평가 인과관계 증명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 지금 시간적 선행의 원칙이죠. 즉 뭡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발생한다.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발생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두 번째, 공동 변화의 원칙입니다. 즉 원인 그리고 결과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원인이 있을 때에만 결과가 나타난다. 뭐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다 비허위성의 원칙이다. 비허위성, 즉 허위관계 배제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즉 제3의 요인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러한 점을 증명해야 된다. 즉 외생 변수 때문에 원인이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비허위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비허위성의 원칙, 공동변화의 원칙, 시간적 선행의 원칙이다. 경쟁적 가설 배제의 원칙, 그죠? 경쟁적 가설의 원칙, 시간 틀렸네요. 이거 경쟁적 가설 배제 원칙이죠. 가설의 원칙이 아니다. 그죠? 경쟁적 가설의 원칙은요. 인과관계 증명의 필수 조건으로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적 가설의 원칙이란 정책 평가의 설계에서 참고할 수 있다. 네. 1번 틀렸고요. 자,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품목별 예산제도 역시 개념 중요하죠. 예산 항목을 어떻게? 예산에 대한 항목을 자 지출 품목, 뭐 급여, 그 다음에 사무용품 비, 그죠? 장비비 등이요. 자, 지출 품목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편성하는 방식이 품목별 예산제도다. 그죠? 그럼 특징이 뭡니까? 당연히 세부 항목별로 지출을 통제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통제지향적이다. 그래서 지출 자체에 대한 남용, 유용 방지에 효과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투입지향적이다. 즉 성과보다는 자 무엇에 얼마를 투입해야 되는가가 중점이다. 그죠? 자, 특징 세 번째 뭐죠? 의회 심의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보다 유리해요, 불리해요? 의회 심의자에 유리합니다. 항목이 명확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 감사에 용이할 수 있다. 자, 요런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자, 근데 자 3번 좀 보세요. 정부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기획 성과 중심이 아니죠.
네, 기획 성과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사업의 우선순위나 성과 파악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예산의 유용, 남용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죠? 투입지향적입니다. 기획지향적이라기보다는 통제지향적이에요. 통제지향적. 의회에서는요. 예산심의가 용이하다라죠.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정부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하다. 이거 틀린 지문이고요. 자, 품목별 예산은 지출 항목별 통제는 적합하다. 그렇지만 정부 사업 단위로 그 성과를 평가한다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 이건요. 자, 정부 사업 단위 성과를 평가하는 데 유리한 제도는 성과주의 예산 혹은 성과 예산 제도 등이 더 적합하다 이겁니다. 자, 이거 봤던 지문이고요. 자, 미국 행정학. 이거 기출 문제인데 변형 문제. 변형 문제 앞에서 안 본 것 같죠? 요거 하나. 자, 행정학 윌슨이 발표한 행정의 연구를 기점으로 독자적 학문으로 출발했다. 맞죠? 자, 펜들턴법 미국의 실적주의 인사제도 기틀을 마련한 거예요. 자, 3번 고전적 행정학은 20, 30년대 능률성과 관리 중심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자, 고전적 행정학은 능률 중심이죠. 20, 30년도에 대한 특징 맞습니다. 그래서 1920, 30년대 자, 행정관리론 정통 행정학식이죠. 그래서 능률성, 계량적 통제를 중시한 과학적 관리 원칙, 테일러, 귤릭 등이 중심이 되었다. 3번 지금 맞고요. 4번 행태주의는 사실과 가치의 결합을 강조한다. 자, 가치는 배제된다 그랬어요. 행태주의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된다. 자, 행태주의는 40년대 1940년대에서 50년대 미국 행정학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리실증주의를 바탕으로 오로지 검증이 가능한 팩트, 사실만을 연구하자는 입장이라고 그랬죠. 즉 가치와 사실은 분리되어야 된다. 왜? 이러한 가치 판단, 규범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죠. 이러한 가치 판단은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배제하자는 입장이에요. 5번 뉴딜 정책의 계기로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이 강조되며 정치행정 일원론이 확산되었다. 자, 지금 뉴딜 정책. 자, 뭡니까? 뉴딜. 자,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입니다. 뉴딜 정책. 그래서 뉴딜. 그렇죠? 요 뉴딜을 계기로 해서 정책을 계기로 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의 역할은 확대되고요. 행정이 정책 형성에도 적극 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그 정치행정 이원론은 보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약화될 수밖에 없고 정치행정 일원론이 등장한다. 그래서 정치행정 일원론이 확산되었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봐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나타나는 장점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왜 설치하냐? 지금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뭡니까? 지방에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에 설치한 소속 하부기관이죠. 근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국가의 사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소위 국가의 일선 행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있죠? 지방경찰청이 있죠? 지방국세청이요.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그죠? 국가 사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의 일선 행정기관이 바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왜 설치했어요? 네, 그 목적이 뭡니까? 자, 광역적인 그러한 국가 사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서 설치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자, 다시 뭐라고요? 광역적인 국가 사무를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두 번째 뭐다? 중앙정부의 그 정책을 지역에서도, 그죠? 지역 간의 균형 있게 집행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목적이? 그러면서 행정의 전문성이 확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유기적인 지역 연계와 협업 구조죠. 협업 구조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특별한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목적, 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1번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통제가 용이하여 책임행정 확보가 가능하다. 1번 질문은 그렇지 않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 소속이라고요? 중앙정부 소속입니다. 따라서 자, 주민통제가 용이합니까? 주민통제가 쉽지 않다. 책임 행정의 확보도 어렵죠. 2번 질문이 바로 이러한 광역적인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 자, 2번이 바로 가장 정확한 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유사 중복 기능의 수행 인력과 조직으로 행정의 중복성을 통하여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가? 중복 기능은 당연히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복을 통한 효율성 강화는 뭔 소리죠? 모순이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관할 범위가 넓어 현지성이 확보됨으로써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 이것도 자, 현지성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 소속이기 때문에 지역성과는 거리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4번 질문도 틀렸고요. 5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증가로 이원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가 높아지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가? 자, 오히려 이러한 이원적인 업무 수행으로 오히려 카오스, 그죠? 혼란과 어떤 책임 소재의 불분명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행정 만족도는 저하될 우려가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자, 2번 질문이요. 2번 질문. 광역적인 국가 업무를 효율적 처리하기 위해서. 자, 이거 해설 잘못했습니다. 제가 요거 해설은 수정하고요. 잘못했다. 자, 실적주의.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2024년도 기출인데, 자, 국가공무원법상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행정부 사무관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 임용 방법이 뭡니까? 이게 바로 전입입니다. 전입. 그러면 전입이 뭐예요? 전입.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국가기관 간의 인사이동을 말한다. 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어디로 갑니까? 국회 사무처로 이동하는 경우다. 네. 그래서 동일한 직급 직렬 내에서 소속기관이 변경되는 것을 전입이라고 한다입니다. 자, 이 관련된 기출 변형을 볼게요. 자, 이걸 통해서 전입, 전출, 전보 이런 대한 사례를 기억하셔야 된다. 자,
전보에 대한 개념 앞에서 자 전보는 뭐예요? 전보. 자 전보란 개념 같은 기관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거죠. 직급이 유지된 상태로. 자 소속 기관 변경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전보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이거예요. 자 1번 기획재정부 소속 A 사무관이 국토교통부 자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어디로? 국토교통부로 옮겨 같은 직급의 예산 담당 보직을 맡게 된 경우 1번은 뭡니까?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바뀌었죠? 소속 부처가 변경됐어요. 이게 바로 전입이 되는 겁니다. 전입. 자 2번은요. 자 법무부 소속 비사무관이 자 일정 기간 유엔으로 보냈네. 유엔사나 국제기 근무하게 된 게 이거는 자 파견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만 외부기관 근무 파견. 외부기관에서 근무한다. 이게 파견이에요. 자 3번 고용노동부 소속 C 사무관이 자 같은 부 내에서 고용노동부 내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동일 직급의 보직을 맡은 경우 같은 기관 내 동일 직급에서 동일한 직급의 보직을 맡은 경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지금 전보에 해당한다. 전보에 해당한다. 같은 기관 내 동일 직급의 보직을 맡는 거 이게 바로 전보다. 자 3번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4번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D 주무관이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인사 발령됐다. 직렬이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바뀌었다.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전직입니다. 직렬이 바뀌었다. 전직이에요. 5번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이 사무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직무도 그냥 함께 겸직하게 된 경우 그죠? 겸직 즉 겸임을 말하는 거예요. 겸임.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보라는 것은 같은 기관 내 같은 소속 기관 내에서 동일 직급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이게 전보고요. 전입이라는 것은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인사 이동을 말한다. 전직이라는 것은 직렬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 외에 파견, 소속을 유지하고 일정 기간 외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겸임, 소속을 유지하고 본래 직무 외 유사 직무를 겸임하는 것이다. 겸직 수행이다. 겸직 수행. 자,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죠? 전보, 전입, 전직, 파견, 겸임까지. 자, 요거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다.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행정학 시험 이제 웬만한 쟁점 다 다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벌써 100문제 이상 다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유사한 문제들이 막 섞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푸는 수밖에 없다. 계속 푸시고 자, 올해 1차 시험 붙으시고 바로 쉬지 마시고 쉬셔야겠죠? 하루 이틀 쉬시고 2차 준비를 통해서 동차를 통해서 자격증까지 무난하게 그죠?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